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 연쇄적인 강진이 발생하며 아시아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재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필리핀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오전 7시 37분 필리핀 민다나오선 남쪽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력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을 제너럴 산토스 인근 해역 깊이 55.2km 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제너럴 산토스의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 건물이 수초 만에 폭삭 주저앉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지진의 여파로 산악마을인 글란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들을 덮치면서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즉각적인 수업 중단과 고지대 대피령을 내리고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은 인근 국가들의 쓰나미 비상을 불러왔습니다. 필리핀 해안에서 최고 1.4m,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연안에서 83cm의 해일이 관측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등 10개 현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 19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를 지시했으나 이후 위협이 낮아지며 경보를 완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 교민 주택 파손 등 재산 피해에 대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강진에 앞서 7일 밤부터 아시아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한국 시각 7일 오후 7시 41분에는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35km로 파악되었으며 이번 지진은 한반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7일 오후 11시 36분에는 부탄의 수도 팀부 북북동쪽 23km 지점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해당 지진이 진원 깊이 6km의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해 인근 지역에 상당한 진동을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진의 위험과 추가적인 재난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여행 중이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국 재난당국의 발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배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려 30분 충전에 100년을 사용하고 단 1초 만에 충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기술, 바로 세계 최초의 양자 배터리 실물 구현 소식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와 RMIT대,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공동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양자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과학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화학 배터리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자 배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용량이 커질수록 오히려 충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하가 이동하며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충전 시간도 길어지고 빠른 충전 과정에서는 발열과 안정성 문제가 뒤따릅니다. 반면 양자 배터리는 개별 단위가 따로 충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단위가 동시에 반응하는 집단 효과를 활용합니다. 연구진은 배터리가 N개의 단위로 구성될 경우 각 단위를 따로 충전하는 데 1초가 걸린다면 결합된 양자 배터리는 이보다 훨씬 짧은 N의 제곱근분의 1초 수준으로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위수가 늘어날수록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번 시제품은 빛을 가둘 수 있는 다층 유기 마이크로 캐비티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진은 레이저를 이용해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하고 첨단 분광 기술로 충전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안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양자 효과를 통해 집단 충전 현상을 입증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번 성과가 곧바로 상용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스마트폰을 충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장된 전하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수 나노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초 충전 전기차나 100년 사용 배터리는 현재 가능한 제품이 아니라 양자 배터리가 장기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미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연구진은 상온에서 빠르고 확장 가능한 충전과 에너지 저장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앞으로 시제품 규모를 키우고 저장 시간을 늘리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자 배터리는 특히 양자 컴퓨터와 결합할 가능성이 큰 기술로 평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진이 꿈꾸는 미래는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충전하고 장거리에서도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세상입니다. 화학 배터리의 시대를 넘어 양자 역학으로 에너지를 다루는 새로운 에너지 혁명이 이제 실험실에서 첫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서남부 내륙과 동남아 바다를 직접 잇는 초대형 수로 핑루 운하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건설 중인 핑루 운하는 총 길이 134km 규모의 대형 운하입니다. 2022년 8월 착공 이후 약 4년에 걸친 공사를 거쳐 전 구간 물길 연결 단계에 들어갔고 오는 9월 정식 통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약 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핑루 운하는 중국 남부의 대표 수계인 시장 유역과 베이부만, 즉 통킹만을 연결하는 해상 출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서남부 내륙 화물은 광저우나 홍콩 방면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하가 열리면 기존 항로보다 약 560km 이상 운송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운하에는 3개의 복선식 관문이 설치됐고 최대 5,000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광물, 곡물, 건설 자재, 컨테이너 화물까지 내륙에서 곧바로 바다로 실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 당국은 장기적으로 연간 처리 물동량이 1억 톤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물류 지도의 변화입니다. 핑루 운하가 개통되면 광시를 비롯한 중국 서남부 지역은 동남아 시장으로 나가는 가장 짧은 해상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베트남 하이퐁 등 동남아 항만과의 연결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 운하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수출 다변화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남아와의 교역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통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핑루 운하는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물류 인프라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운하가 서부 내륙과 바다를 잇는 새 국제 물류 회랑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형을 뚫고 거대한 수로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환경 훼손과 지역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핑루 운하는 중국이 내륙 경제권을 바다로 끌어내고 동남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134km의 물길이 열리면 중국 남부의 물류 흐름뿐 아니라 아시아 교역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이란 협상 관련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M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방정보국과 군 정보기관들은 최근 이스라엘의 방첩 위험 수준을 기존 높음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평가로는 이례적으로 강한 조치입니다. 보고서에는 스티브 위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 마이클 디비노 국방부 중동 정책 담당자 등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주둔 미군 인력의 휴대전화에서 도청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정황이 발견된 직후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서로를 대상으로 정보 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이란 협상 전략과 내부 입장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워싱턴의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높고 일부 적대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스라엘의 대미 정보 수집 활동이 통제 불능 수준에 가까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이란을 둘러싼 전략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강경 정권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바논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욕설까지 내뱉은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무력화를 이유로 이란이 반발해온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첩 등급 격상은 단순한 정보 갈등을 넘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외교 공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제한할 경우 중동 정세를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불협화음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